장난감 미사일 아니었어. 중국 로켓군 교수가 32년 만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분석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베이징 국방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탄두 9톤, 속도 마하 12, 배치 수량 1100발. 중국 방공망 시뮬레이션 결과 요격 가능한 미사일은 단 78발이었습니다. 나머지 1022발은 막을 수 없었죠. 중국 로켓군이 32년간 숨겨왔던 치명적 맹점,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강의 주제는 동아시아 미사일 전력 비교였습니다. 베이징 국방대학교 408호 강의실. 중국 로켓군의 미래를 짊어질 장교 42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를 띄워놓고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320기, 사거리 1만 2,000km, 다탄두 개별 유도 방식으로 한 발에 핵탄두 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독자 탄도미사일은 없습니다. 다만 SM-3블록 2A를 도입해서 요격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죠. 주의해야 할 상대입니다. 펜을 돌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요? 앞줄에 앉은 쉬아오 중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둥펑 시리즈입니다. 둥펑 21D는 항모킬러로 미 해군의 악몽이고, 둥펑 41은 사거리 1만 4,000km로 미국 본토까지 닿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우리 로켓군은 둥펑 시리즈만으로 태평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국의 힘이에요. 그때 뒷줄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리쯔안 소이였죠. 이 친구는 항상 엉뚱한 질문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요? 한국 미사일은 안 다루십니까?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입꼬리가 올라갔죠. 솔직히 웃긴 질문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장교들이 와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죠.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한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800km짜리로 뭘 하겠습니까? 베이징은커녕 산둥성도 못 닿아요. 게다가 핵심 부품은 전부 미국산이죠. 엔진도, 유도 장치도, 관성 항법 시스템도. 한국이 하는 건 조립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리쯔안 소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폐기한다고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깁니까? 미사일은 자동차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추진체 설계부터 유도 알고리즘, 재진입체 열차폐, 탄두 분리 기술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중국이 둥펑 시리즈를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년입니다. 한국이 지침 폐기한 지 고작 몇 년 됐는데 뭘 만들겠어요. 강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쉬아오 중위가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이더니 킥킥거렸죠. 저는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천웨이고입니다. 올해 59세.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32년을 복무했습니다. 하얼빈 공업대학에서 미사일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둥펑 21D 개발 프로젝트에 기술 참모로 7년간 참여했습니다. 항모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그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설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둥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정밀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했고 퇴역 후에는 베이징 국방대학교 전략미사일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32년간 미사일만 연구했습니다. 중국 로켓군의 모든 미사일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었고 세계 어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든 스펙만 보면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러시아의 야르스, 미국의 미닌맨 3, 북한의 화성 시리즈까지 지구 위에 날아다니는 모든 미사일이 제 분석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범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분석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제 강의 슬라이드 137장 중에 한국 미사일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는 정확히 0장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200개 중에서도 0개였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 강의가 끝나기 15분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2명의 장교가 일제히 뒤를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류젠펑 소장이었습니다. 로켓군 전략기획처 현역 참모이자 제 예부하였죠. 군복 차림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꽉 쥔 손가락 마디가 새하얘져 있더군요. 천 교수님. 류젠펑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32년 군 생활 동안 이 친구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딱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둥펑 21D 첫 시험 발사 때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했을 때였고, 2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업 중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즉시 보셔야 합니다. 류젠펑이 강의실로 성큼 들어와 제 앞에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긴급, 기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떠 있었죠.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신형 전략 탄도미사일 현무호 실전 배치 완료. 긴급 위협 평가 요청.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략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겠지. 하지만 류젠펑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교수님, 스펙부터 보십시오.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서를 스크롤했습니다. 장교들이 목을 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5분 전까지 한국 미사일을 비웃던 그 얼굴들이 이제 긴장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최고 속도 마하 12 이상, 발사 방식 콜드 런칭, 배치 수량 1100발.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탄두 9톤, 마하 12점, 콜드 런칭, 1100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42명의 제자들 앞에서 방금 한국을 비웃은 지 5분도 안 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류젠펑.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출처가 어디야? 한국 언론 보도면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중앙군사위원회 정보국 직속 분석입니다. 위성 정찰과 신호 정보를 종합한 겁니다. 교수님, 과장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제가 한국을 무시하게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죠. 아버지 천지창은 인민해방군 27군 소속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평생 그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하얼빈의 낡은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거야? 그때 한국군은 우리를 보면 도망쳤다. 미군 장비를 갖고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 무기는 미국 거였고, 전략은 미국이 짰고, 지휘도 미국이 했지. 한국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몰랐어. 아버지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 훈장이었죠. 영하 40도에서 미군 해병대 1사단을 포위했던 그 전투. 아버지는 발가락 3개를 동상으로 잃었지만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을 닦을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미국이 나서도 우리를 못 꺾었어. 어린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한번 꺾은 나라.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게 제 뼛속까지 박힌 인식이었습니다. 하얼빈 공업대학에 입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일 공학을 전공하면서 세계 각국의 미사일 체계를 분석했는데 한국은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토폴 M, 미국 트라이던트, 프랑스 M51, 인도 아그니 다 있었는데 한국만 없었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미국한테 사거리 제한받는 나라야. 독자 개발 능력 없어. 공부할 필요 없다. 그 말이 32년간 저를 지배했습니다. 로켓군에 입대한 후에도 한국은 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둥펑 21D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받았을 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미국 항모 타격 전대와 일본 이지스함이었습니다. 한국, 사드 배치 문제 때 잠깐 이름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죠. 사드. 그 기억이 제 무시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 불매 운동, 문화 교류 중단.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롯데가 중국 사업을 접었고 현대차 판매량이 반토막 났으며 한류 콘텐츠 수출이 급감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우리와 상대가 안 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퇴역 후 국방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도 그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한국을 넣을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긴 합니다. 한국이 현무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하지만 스펙을 확인하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현무 2점, 사거리 800km, 탄두 500kg, 액체 연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800km에 탄두 500kg, 우리 둥펑 21D가 사거리 2150km에 탄두 1.2톤인데요. 비교 자체가 실례였습니다. 마치 경차랑 탱크를 비교하는 느낌이었죠. 한국 미사일은 전술 무기 수준입니다. 전략 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2명의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죠. 한국 미사일, 등급, 전술 무기 수준이라고요. 아내 리팡도 제 전문성을 존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면 리팡이 물었죠. 한국이 무슨 미사일 만들었다는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젓가락을 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기술 없으면 껍데기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있어. K-팝처럼. 딸 철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국제관계학 전공이었죠. 아빠, 한국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한국 방산 수출이 엄청난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주포 좀 팔아서. 그건 바퀴 달린 대포야. 미사일이랑은 급이 다르지. 대포 파는 나라랑 미사일 만드는 나라를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철루이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32년간 미사일만 연구한 전문가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게 저는 제 편견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하이덴구의 국방대 관사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태극권을 하고 7시에 관사 식당에서 죽을 먹고 8시에 강의실로 출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오후에는 둥펑 시리즈 교재 원고를 교정하거나 대학원생들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윈성 학과장과 차를 마시며 국제 정세를 토론했고요. 마윈성 학과장은 63세의 젠 로켓군 중장이었습니다. 저보다 선배였고 둥펑 41 프로젝트를 총괄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우리는 보이차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웨이거, 요즘 인도가 아그니 5 개량형을 시험했다더군. 다탄두 유도 기술을 넣으려는 것 같아. 인도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밀도가 떨어져요. 원형 공산 오차가 100m 이상이니까. 우리 둥펑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일본은 공격형 미사일이 없으니 직접 위협은 아닙니다. 다만 요격 체계가 성가시죠. SM-3 블록 2A 성능이 꽤 됩니다. 한국은 저는 보이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 조리품이에요. 마윈성 학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로켓군의 최고 권위자 두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는데 동의한 거였죠. 우리 둘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날 강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젠펑의 태블릿을 받아들고 저는 강단 의자에 앉았습니다. 42명의 장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문서가 대형 화면에 떴죠. 빨간 글씨로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지만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장교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들어온 정보입니다. 한국 신형 전략 탄도미사일 현무 5점.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웃음기가 남아있던 장교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눈동자가 커졌죠. 앞줄의 쉬아오 중위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탄두가 9톤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담담한 척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쓰여있네. 9톤이면 우리 둥펑 26의 5배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오류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둥펑 26의 탄두가 1.8톤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탄두가 1톤에서 2톤 사이죠. 그런데 9톤이라고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닌맨 3 탄두가 재진입체 포함해서 1.1톤입니다. 러시아 야르스가 1.2톤이고요. 9톤짜리 탄두를 날리는 미사일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류젠펑을 돌아봤습니다. 이 수치 확인된 거야? 류젠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혈기가 없었습니다. 정보국에서 3중 교차 검증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발사대 크기를 역산했고 한국방위사업청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시험 발사 때 발생한 지진파를 우리 지진관측소에서 잡았는데 그 데이터가 9톤급 탄두와 일치합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저는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2 이상. 마하 12점, 초속 4km가 넘는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약 950km인데 마하 10이면 4분이면 도달합니다. 우리 홍치-9 방공 시스템의 요격 가능 속도가 마하 6 수준입니다. 마하 12짜리가 날아오면 반응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하 12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9톤짜리를 마하 12로 날리려면 추진체가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미사일 전체 중량이 최소 30톤은 넘을 거예요. 그 크기면 이동식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류젠펑이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다음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한국 어딘가의 산림 지역을 찍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거대한 차량이 보였죠. 16개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 그 위에 올려진 미사일의 크기가 주변 차량과 비교되어 있었는데 길이가 약 16m로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이라고 합니다. 류젠펑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콜드 런칭. 이건 아무나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밀어 올려서 공중 30m 상공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죠. 장점이 뭐냐면 발사대가 불꽃에 손상되지 않아서 같은 발사대로 여러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감지 위성이 발사 순간을 잡기 어렵죠. 이 기술을 쓰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러시아가 토폴-M과 야르스에 쓰고 중국이 둥펑 41에 씁니다. 전부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수십 톤짜리 미사일을 가스 압력만으로 30m를 밀어 올리는 건 엔진 기술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불가능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장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뒷줄에 리츠한 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배치 수량이 1100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말입니까? 1100발. 그 숫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한 순간 등줄기에 찬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로켓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체가 약 800발입니다. 둥펑 21점 모델을 합쳐서요. 그런데 한국이 단일 기종으로 1100발을 배치했다고요? 이 숫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죠. 1100발을 37개 기지에 분산 배치하면 기지당 평균 30발. 이동식 발사대라면 기지 외부로도 분산 가능하니 타격으로 전멸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쉬아오 중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이면 우리 방공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강의실 전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42개의 눈동자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5분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 눈들이 이제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32년간 미사일을 연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류젠펑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수님, 마윈성 학과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전략미사일학과 전 교수진 참석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아까 제가 띄워놓은 동아시아 지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위치에 아무 표기도 없는 그 지도가요. 빈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32년간 비워둔 공간. 하지만 그 빈 공간에서 9톤짜리 괴물이 튀어나온 겁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우리를 보면 도망쳤다. 스스로 싸우는 법을 몰랐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100발이나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의 집무실은 국방대학교 본관 5층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류젠펑이 옆에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죠.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류젠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략 탄도미사일이라고?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보국 장펑린 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걸 보내왔습니다. 장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습니까? 장펑린. 알죠. 중앙군사위원회 정보국 국장. 평생을 군사정보 분석에 바친 사람이고 헛소리를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보냈다면 농담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마윈성 학과장의 집무실 문을 열자 이미 교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공의 장류의 교수, 방공체계 전문가 왕젠고 교수, 위성정보 분석의 순민 교수, 전략기획 분야의 허쯔광 교수, 그리고 사이버전 담당 자오민 교수, 전략미사일학과의 핵심 두뇌가 다 모인 거였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차 잔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더군요.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둥펑 41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그 손이요. 다 왔군. 앉아. 마윈성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7년간 같이 일하면서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당혹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다들 문서를 받았을 거야. 한국 현모점 탄두 9톤, 마하 12 콜드 런칭, 배치 1100발. 이게 오늘 논의할 내용이다. 장류의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탄도미사일 전문가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학과장님, 이건 분명히 정보 오류입니다. 9톤짜리 탄두를 마하 12로 날리는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운용한다고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추진체 대탄두 비율을 계산해보면 미사일 총중량이 최소 36톤이에요. 이걸 차량에 싣고 돌아다닌다고요? 러시아 야르스가 49톤인데 16축 특수 차량을 쓰거든요. 그 차량 기술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장 교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좋다고 해도 군용 특수 차량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민스크 바퀴 공장에서 만드는 러시아 발사 차량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왕젠고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공, 체계 전문가답게 차분한 어조였죠. 잠깐,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이동식으로 운용하고 있거든. 현무사가 탄두 2톤의 미사일 중량 추정치 8톤 이상이야. 그걸 8축 차량에 싣고 운용하는 게 확인됐어. 현무호가 그보다 크다면 16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8톤짜리랑 36톤짜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류회의가 반박했습니다. 아니, 핵심은 그게 아니야. 순민 교수가 태블릿에서 위성사진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보국에서 받은 위성사진을 분석해봤어. 이건 3개월 전 한국 충남 지역에서 촬영된 건데 발사대 차량 길이가 약 22m야. 러시아 MH-7922가 21m거든. 거의 같은 크기야. 한국이 이 급의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는 건데 현대로템이 K-2 전차의 파워팩을 독자 개발한 거 알지? 1500마력짜리. 독일 MTU도 못 만든 걸 한국이 해낸 거야. 특수 차량도 못 만들 이유가 없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죠. 잠깐, 파워팩이랑 미사일 발사 차량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전차 엔진 만드는 것과 수십 톤짜리 미사일을 싣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만드는 건 같은 자동차 기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이 못 만든다는 증거도 없잖아. 순밍의 반박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무시해서 실제로 한국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보이차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쓸데없는 가능 불가능 논쟁은 그만하자. 정보국이 3중 검증한 걸 우리가 여기서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따져봤자 의미 없어.
이미 만들었다는 전제로 위협 평가를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거? 학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가 제일 먼저 답해. 탄두 9톤의 의미가 뭔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32년간 미사일만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질문의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죠. 탄두 9톤은 벙커버스터 개념입니다.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약 13.6톤입니다. 지하 60m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도록 설계됐죠. 한국의 9톤 탄두가 같은 원리라면 마하 12의 운동, 에너지까지 합쳐서 지하 수십 미터의 지하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등줄기가 서늘했죠. 우리 로켓군 지하 기지가 지하 몇 미터에 있지? 마윈성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밀이기도 했지만 답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습니다. 계속해, 왜 이거? 마하 10이라는 속도도 문제입니다. 초속 4km가 넘으면 재래식 탄두도 운동 에너지만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TNT 수백 톤급에 달합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전략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장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분 전에 정보 오류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1100발이라는 수량.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로켓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 기종 합쳐서 약 800발입니다. 한국이 단일 기종으로 그보다 많은 1100발을 배치했다면 순수 물량에서도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건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역량의 문제예요. 한국이 이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눈을 뜨고 말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국이 우리 지하 기지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보다 많은 수량을 배치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스펙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회의실에 가라앉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겨울 하늘이 보였죠.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 한반도에서 1100발의 괴물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류젠펑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정보국에서 보안 메일로 20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죠. 우리 6명은 각자 담당 분야별로 나눠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추진체 섹션을 맡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추진체 방식 고체 연료, 2단 추진, 고체 연료라고? 제가 소리를 낸 건 무의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이게 왜 충격이냐면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 기술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2시간이에요. 그동안 위성에 포착되고 선제 타격에 취약하죠. 하지만 고체 연료는 이미 연료가 채워진 상태로 보관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발사할 수 있어요. 우리 중국도 고체 연료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둥펑 21이 고체 연료인데 그 추진제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3곳이 15년간 매달렸거든요. HTPB 기반 복합 고체 추진제의 균일 성형 기술, 추력 편형 노즐 제어, 다단 분리 시퀀스. 한 단계라도 실패하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한국이 고체 연료 기술을 어디서 가져온 거지? 장리웨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죠. 미국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독자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을 미사일에 전용했다고 합니다. 누리호 3단 엔진이 고체 연료 킥모터였는데 그 기술을 확장해서 대형 고체 추진체를 만든 겁니다. 장리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주발사체 기술이랑 탄도미사일 기술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달라. 추진제 조성도 다르고 연소 프로파일도 다르고. 하지만 기초 공정은 같습니다. 순민 교수가 끼어들었죠. 고체 추진제를 대형 케이싱에 균일하게 충전하는 기술,
그레인 설계, 점화 시퀀스 제어. 이 핵심 기술들은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이 공유합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여러 차례 성공시키면서 이 기술을 완성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리호, 한국의 우주발사체. 뉴스에서 봤을 때는 코웃음 쳤었거든요. 로켓 하나 쏘는데 난리를 치더라 했는데 그게 미사일 기술의 기반이었다니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일명 ADD. 이 기관이 현무 시리즈 전체를 개발했는데 연구 인력이 약 3,5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미사일 관련 핵심 인력이 600명 이상이고 이들의 평균 경력이 18년이에요. 18년이면 거의 한 세대를 미사일에만 바친 겁니다. 3,500명. 왕젠고 교수가 혀를 찼습니다. 우리 로켓군 연구 인력이 2만 명이 넘는데 3,500명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놀랐죠. 우리보다 6분의 1 인원으로 우리에 필적하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면 인당 생산성이 우리의 6배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예요. 말하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32년간 한국을 미사일 분야의 아마추어로 봐왔는데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효율적이라고요? 허쯔광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기획 전문가답게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죠. 추진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유도 시스템이야. 마하 12에서 정밀 타격을 하려면 관성 항법에 GPS 보정을 합치거나 지형 대조 항법을 써야 하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어디서 확보했을까? 보고서 7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죠. 한국은 독자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KASS와 군용 GPS 수신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추정 5m에서 10m. 5m? 장리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둥펑 20일 뒤에 원형 공산 오차가 20m에서 40m인데 한국이 5m라고? 정밀도가 우리의 4배에서 8배라는 소리야?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창문을 열자 베이징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섞인 바람이었죠. 코끝이 시렸지만 머리는 더 뜨거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뒤에서 자오민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버전 전문가인 그가 조용히 분석을 이어가고 있었죠. 유도칩의 정밀도는 반도체 공정에 달려 있어.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파운드리를 운용하고 있잖아. 3나노 공정까지 가능한 나라야. 우리 SMIC가 7나노에서 허덕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3나노로 유도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건 민간 기술이잖아. 장리회의가 반박했습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야. 미국이 그래왔고 이스라엘이 그래왔어.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야. 저는 창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우주발사체에서 추진체 기술, 반도체에서 유도 시스템 기술, 자동차 산업에서 이동식 발사대 기술. 한국의 민간 산업이 전부 군사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민간 기술만 보고 군사적 위협을 무시했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서 미사일 유도 칩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마윈성 학과장이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둥펑 41 프로젝트를 총괄한 중장 출신의 그 사람이요. K-팝이랑 드라마만 보면서 한국을 문화 수출국으로만 분류했어. 기술 수출국이기도 하다는 걸 간과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제가 한 실수였으니까요. 회의가 3시간째로 접어들었을 때 류젠펑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반응 보고서였죠. 일본 방위성의 내부 평가서가 입수됐습니다. 류젠펑이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어로 된 문서였는데 중국어 번역이 첨부되어 있었죠.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일본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한일 관계는 시쳇말로 앙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한국 미사일을 깎아내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에도 위협이니까요.
하지만 일본 방위성의 평가는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현무호 체계는 동북아 재래식 전략,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일본 자위대의 현행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극히 제한적이며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가 시급하다. 일본이 한국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고? 장류의 교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쟁고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공학에서 우리만큼이나 수준이 높은 나라야. 우주항공 기술도 세계 3위권이고, 그런 일본이 한국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면 그건 객관적 분석이지 정치적 발언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본의 평가가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경쟁자인 일본조차 인정하는 한국 미사일을 우리가 장난감 취급하고 있었다니요. 류젠펑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유럽 쪽 반응도 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RUSI,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안보 싱크탱크죠. 영국군의 두뇌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략 타격 체계는 비핵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현무호의 벙커버스터 능력은 미국의 LRASM과 비견되며 고체 연료 기반 신속 발사 능력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능가한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능가한다고? 허쯔광 교수가 반복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의 자랑입니다. 사거리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증명했죠. 미국도 이스칸데르를 세계 최고의 전술 탄도미사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 미사일이 이스칸데르를 능가한다고요? RUSI가 헛소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 순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한 거야. 그런데 비핵 국가 중 세계 최고라고 했어. 세계 최고.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32년간 미사일을 연구하면서 세계 최고라는 말은 늘 미국, 러시아, 중국에만 붙었습니다. 한국에 그 수식어가 붙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류젠펑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조달 보고서입니다. 폴란드? 네. 폴란드가 한국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천무 계약 부속 조항에 미사일 기술 협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미사일 기술의 일부를 자국 방어에 적용하려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이 한국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다고? 장류의 교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한국 미사일 기술이 나토 표준에 편입되는 거잖아. 그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나토 전체의 문제가 돼. 마윈성 학과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죠. 정리하자. 일본이 인정했다. 영국이 인정했다. 폴란드가 도입하려 한다. 한국 미사일을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과장이 돌아서며 저를 봤습니다. 중국이야. 왜이고? 한국 미사일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못 박히듯 박혔습니다. 그날 밤 11시.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왕젠고 교수에게 방공 요격 시뮬레이션을 지시했거든요. 왕젠고 교수는 방공 체계의 대가였습니다. 홍치-9, 홍치-22 S400까지 중국이 운용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노트북을 꺼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설정하겠습니다. 왕젠고가 파라미터를 입력했습니다. 한국에서 현무호 100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목표는 베이징 인근 5개 전략 거점. 속도 마하 12탄두 9톤, 비행고도 최대 300km 재진입. 우리 방공 자산은 베이징 방공사령부의 홍치-9 6개 대대, S400 2개 대대, 홍치-22 4개 대대, 총 요격 미사일 약 480발.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습니다. 한반도에서 붉은 점 100개가 동시에 발사됐죠. 포물선을 그리며 베이징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중국 방공망에서 파란 점들이 올라갔습니다. 요격 시작. 파란 점들이 붉은 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뜨기 시작했죠.
요격 성공률 11.3%, 11%. 제가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마하 12 표적에 대한 홍치-9의 단발, 요격 확률이 약 12%입니다. S400이 좀 낮지만 그래도 18% 수준이에요. 다중 요격을 해도 100발 중 89발은 방공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89발이 뚫린다고? 네. 그리고 89발의 9톤 탄두가 지상에 충돌하면 5개 전략 거점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류의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500발이면 왕젠거가 파라미터를 수정했습니다. 500발 동시 발사. 우리 요격 미사일 480발 전량 투입해도 최대 54발 요격. 나머지 446발이 도달합니다. 1100발 전량이면 마윈성 학과장의 목소리는 이미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왕젠거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1100개의 붉은 점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솟아올랐죠. 중국 방공망의 파란 점들이 필사적으로 올라갔지만 붉은 점의 10분의 1도 잡지 못했습니다. 1100발 중 요격 가능 수량 최대 78발, 나머지 1022발이 목표에 도달합니다. 9톤 탄두 1022발이면 중국 동부해안 전체의 군사시설, 공항, 항만, 발전소, 통신거점이 마비됩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1022점, 우리가 막지 못하는 미사일의 수.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32년간 중국 로켓군의 우위를 믿어왔는데 한국 미사일 하나에 그 우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콜드 런칭이라고 했지? 네. 류젠펑이 답했습니다. 콜드 런칭이면 발사 시 적외선 신호가 거의 없어. 우리 조기경보 위성이 발사를 탐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야. 지금 시뮬레이션은 즉시 탐지를 전제로 한 거지. 왕젠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발사 즉시 탐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콜드 런칭으로 탐지가 3분 늦어지면 왕젠거가 다시 파라미터를 수정했습니다. 탐지 3분 지연 시 요격 가능 수량이 78발에서 31발로 줄어듭니다. 1069발이 도달합니다.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죠.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군은 우리를 보면 도망쳤다.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류젠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됩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선제 타격으로 전멸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타격해도 생존한 발사대에서 반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윈성 학과장이 보이차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서 김이 나지 않았죠. 그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을 선제 타격해도 우리가 보복을 못 막고 한국이 선제 타격하면 우리 방공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야. 한국이 재래식 미사일만으로 핵 억지력에 준하는 상호확증 파괴 능력을 갖춘 거야. 상호확증 파괴, MAD. 이건 핵 보유국 사이에서나 쓰는 개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 균형을 설명하는 용어죠. 그런데 비핵 국가인 한국이 재래식 미사일만으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요? 마윈성 학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모인다. 각자 담당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가져와라. 교수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남아있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20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있었죠. 류젠펑이 돌아와서 스크린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류젠펑, 솔직히 말해봐. 자네는 언제부터 알았어? 3개월 전 첫 보고가 올라왔을 때부터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나 됐는데 왜 이제야 알려준 거야? 류젠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국 미사일 이야기를 꺼냈으면 교수님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으니까요. 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귀를 닫았을 테니까요. 32년간 그래왔듯이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보였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1100발의 미사일이 이 도시를 겨누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도요.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리팡이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이었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제 32년 경력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별일 아니야. 회의가 좀 길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별일이었죠.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죠. 9톤, 마하 12 1100발, 1022발. 하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중국을 넘을 수는 없다고. 14억 인구의 대국을 5천만 인구의 소국이 위협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내일 아침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젯밤과 완전히 달랐죠. 교수 6명 전원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잔 거였죠. 마윈성 학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추가 자료가 왔다. 왕젠고, 자네부터 보고해. 왕젠고 교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죠. 커피 얼룩이 묻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시뮬레이션을 더 정밀하게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만 전술을 포함시켰어요. 기만 전술? 네. 한국이 현무호에 기만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는 정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재진입 단계에서 진짜 탄두 1개와 가짜 디코이 5개로 분리됩니다. 우리 레이더에는 6개의 표적이 동시에 뜨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기만 탄두. 이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나 쓰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미닌맨 3, 러시아의 야르스가 쓰는 기술이죠.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에 이걸 적용했다면 요격 확률은 바닥을 칩니다. 기만 탄두 포함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1100발 발사 시 레이더에 뜨는 표적수 6600개. 우리 요격 미사일 480발로는 최대 43발의 진짜 탄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57발이 도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빠졌잖아. 장류의 교수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왕젠고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천국-2 중거리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 PAC-3, 그리고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사드까지 합치면 한국의 다층 방어망은 우리 둥펑의 상당수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를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을 때려도 막힌다는 거야? 허쯔광 교수의 말에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보이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 김 너머로 학과장의 눈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웨이고,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자네가 한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게 언제부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입대 때부터요. 32년이야. 32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 학과 전체가 마찬가지야. 왜 그랬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이 떠올랐죠. 장진호 전투, 한국 전쟁.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는 기억. 그 기억이 편견이 됐고 편견이 맹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었죠. 한국전쟁 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GDP가 세계 12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 이 나라가 미사일만 못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전 기억에 갇혀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마윈성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국을 업신여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미사일 지침에 묶여있던 수십 년 동안 기초 기술을 쌓고
지침이 풀리자마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지. 마치 댐에 물을 가둬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린 것처럼. 그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댐이었어요. 미사일 지침이라는 댐에 갇혀있는 동안 기술이라는 물을 끊임없이 채웠고, 댐이 무너지는 순간 그 물이 현모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순민 교수가 추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한국의 미사일 생산 속도입니다. 현무호가 실전 배치된 건 비교적 최근인데 이미 1100발이 배치됐다는 건 연간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진엑스원의 생산 라인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연간 200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200발? 네. 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연간 생산량이 약 60발에서 80발입니다. 한국이 우리의 3배 속도로 미사일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장류의 교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인구가 14억인 나라가 5천만 인구한테 미사일 생산량에서 밀린다고? 우리 GDP가 한국의 9배인데 GDP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율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민간 산업의 효율을 군수 산업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생산 효율, 현대의 자동차 생산 효율, 한국 조선의 선박 건조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노하우가 미사일 생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군수 산업과 민간 산업이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통합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으며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죠. 한국을 무시했던 32년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자네 아버지 천지창 동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나? 마윈성 학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이였거든요. 네. 자네 아버지는 위대한 군인이었어. 장진호에서 싸운 건 존경받을 일이야. 하지만 그 전쟁의 기억이 자네의 눈을 가린 건 사실이야. 70년 전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비를 투입하는 기술 강국이야. 우리가 아버지 세대의 눈으로 손자 세대의 한국을 보고 있었던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아버지의 용기와 한국의 현재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저는 그걸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죠.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단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싸웠던 그 전쟁은 70년 전 일입니다.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는 우리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꺾었다고 생각한 나라가 70년 만에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버지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용기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용기에 기대어 현실을 무시한 건 제 잘못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408호 강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42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죠. 지난 강의에서 한국 미사일 정보를 접한 그 장교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달랐죠. 한국 위치에 빨간색 표기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장교들이 긴장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정합니다. 한국은 이번 학기 시험의 핵심 문제입니다. 강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오늘부터 한국 미사일 체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현무 시리즈 전체, 천궁 방공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군수 산업 전반을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비핵 국가 중 세계 최강의 재래식 전략 타격 능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일본 방위성, 영국 RUSI, 그리고 우리 정보국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장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을 비웃었던 교수가 한국을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장차 로켓군을 이끌 때 가장 위험한 적은 강한 적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적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어요. 리츠안 소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미사일을 물어봤던 그 소위였죠.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지금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마하 12짜리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개발하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더 발전하겠죠.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32년간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이 오늘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지난주까지 한국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워뒀죠.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빈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적을 비워두는 건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취아오 중위가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미사일 탄두 9톤을 오류라고 했던 그 학생이 이제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펜을 달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교탁을 잡고 42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군사력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GDP도 우리의 9분의 1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미사일 지침에 묶여있던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초 기술을 한 땀 한 땀 쌓았고 기회가 오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국인들의 그 집요함과 끈기를 우리는 과소평가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42개의 눈동자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죠. 역사를 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월남전에서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고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상대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와 기술이 승부를 가르는 겁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나갔죠. 리쯔안 소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제가 한국 미사일 질문했을 때 웃으셨잖아요. 그때 솔직히 좀 속상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리쯔안. 자네가 맞았어. 한국을 물어본 자네가 이 강의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 리쯔안 소위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죠. 스크린에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위치의 빨간 표기가 빼곡한 그 지도. 저는 강의 슬라이드를 저장했습니다. 137장이던 슬라이드가 이제 162장이 됐죠. 새로 추가한 25장은 전부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윈성 학과장과 마주쳤습니다. 학과장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죠. 웨이고, 어제 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미사일 대응 전략 연구 프로젝트가 신설됐는데 자네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추천했어. 저요?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연구하지 않겠어? 자네만큼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이 없을 거야.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교정이었죠. 겨울 햇살이 낮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2년간 비워뒀던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서재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훈장을 단 젊은 아버지. 저는 사진 옆에 한국 지도를 한 장 출력해서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전쟁과 아들의 연구가 나란히 놓인 거였죠. 아버지가 싸운 건 총과 칼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기술과 정보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한국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약했던 나라가 강해진 건 수치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딸 철루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해요? 한국 공부. 한국. 아빠가 장난감이라고 했던 그 미사일? 저는 웃으며 딸을 봤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었어. 철루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씩 웃었죠.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맞았어. 아버지의 훈장과 한국 지도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32년간 비워뒀던 지도의 빈 공간을 채우는 일.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과제가 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베이징 국방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우리가 놓친 1100발, 한국 미사일의 교훈. 300석 강당이 꽉 찼습니다. 로켓군 장교들뿐 아니라 해군, 공군, 전략지원부대 장교들까지 모였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해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천 교수님, 한국을 지금부터 연구하면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쥐고 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32년이나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42년이 늦은 겁니다. 가장 좋은 때는 32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역사 내내 고통받은 나라. 하지만 그 고통이 이들을 단련시켰습니다. 미사일 지침에 묶여있던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쌓았고, 기회가 오자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강의 슬라이드 첫 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금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적을 모르면 이미 진 것이다. 한국이라는 빈 공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로켓군 교수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